겁내게 뒤졌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사태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1억 더 비싼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위에가 빠갈! 너무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안녕 여러분, 노션이에요. 오늘은 또 메이크업을 하면서 썰을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이 이사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사 관련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메이크업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일주일하고 반 정도 지났거든요. 이사 썰을 찍어야지 하다가 더 이상 미루면 이사 썰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이사를 같은 오피스텔에서 층만 다른 곳으로 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같은 오피스텔인데 약간 평수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예전 집에 처음 들어갈 때도 이 오피스텔에 더 넓은 평수가 있는 걸 알고 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돈도 없었고 제가 대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훨씬 조금 받았기 때문에 내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었던 거야. 돈이 없는데 좋은 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집 사는 첫 1년은 이사를 사실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다음 집은 꼭 더 넓은 평수로 가야지 막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마 자취생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이사 뽕이 한번 들어버리면 진짜 맨날 네이버 부동산 가서 집 구경하고 직방 들어가고 피터팬 뭐 다방 앱을 순회 공연을 한번 돌거든요. 제가 맨날 그러고 살다가 이제 이사가 얼마 안 남은 거야. 얼마 안 남았다기보단 6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제 제 기준 지금부터 빨리 알아봐야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그 네이버 부동산이랑 직방 켜놓고 그냥 온 동네를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세가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좀 신축 오피스텔이 많고 이런 거를 겁내게 뒤졌어요. 아직 집 나가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계속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막 더 좋은 집 보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있었어요. 제가 옛날 자취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본가랑 제가 자취하는 곳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제 본가가 있는데 본가랑 멀어지기는 또 싫은 거야.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을 살았어요. 이 똑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동네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뭔가 이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새로운 동네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이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할 때가 많거든요. 어렸을 때 항상 왁자지껄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동네도 많이 봤는데 결국 그냥 이 동네에서 떠나지 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집을 찾아보는데 사실 제가 지금 온 집은 전세로 좀 비싸서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를 보진 못했고 막 오피스텔 다른 곳들도 봐보고 빌라도 보고 보통 같은 평수면 빌라가 훨씬 집값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보고 그냥 막 오래된 구옥도 보고 엄청나게 집을 서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를 와야겠는 거야. 이 비싼 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진짜 엄청 궁리를 많이 했어. 왜냐면 이 집이 원래 살던 집보다 1억이 더 비쌌거든요. 여러분 1억이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 내가 지금 돈 모으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엄청 짱구를 굴렸는데 보니까 버팀목 청년 대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대 1억 5천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제가 전집은 뭘로 갔냐면 중소기업 청년 전용 대출이라고 그것도 1억 5천까지 되는 대출인데 저는 그때 회사 다닌 지
6개월 만에 대출을 받았었나? 이래서 8,500만 원밖에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출 상품이 HF랑 허그랑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HF는 소득 비례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대출을 해주는 거고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런 건데 허그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 집만 보는 거야. 이 집이 사기가 아닌가 뭐 깨끗한 집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상 뭐 하자될 게 없는 집인가 이런 거를 보고 빌려주는 그런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허그로 받았으면 1억 5천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은행원분이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HF 소득 비례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초봉이 2,200이었어요. 그 당시 최저 연봉. 그러니까 돈이 뭐 8,500밖에 안 나왔던 거죠. 근데 허그로 하면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돌아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1억 더 비싼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 짱구를 겁내게 굴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1억 중에 한 6,500만 원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3,500이 더 있으면 돼.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저축을 좀 해놨어서 그때 한 1년 7개월, 8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모았어. 그러니까 8,500은 있는 거죠. 그러면 1,500만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 1,500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희망 적금도 내년 5월이나 돼야 만기니까 아직 그거 받으려면 한참 남았지? 내가 모은 돈은 그 2,000이 전부인데 1,500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뻔뻔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참 철이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빌릴 데가 부모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전집도 엄마 아빠한테 돈을 엄청 많이 빌려서 간 건데 이번에 또 빌려달라고 손을 빌려서 갈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만든 거야. 그 돈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금액을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말할 때 불편해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이 5평 정도였고 복층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 거기 전세가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출 포함해서 3억 정도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라기보다는 그냥 대출이 나오겠지 하고 3억 정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에. 근데 여기 오피스텔이 밑에 평수가 7에서 8평 정도 되면 3억 언저리더라고요. 3억이나 뭐 3억 1천, 2천, 3천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러 간 집은 2층, 거기도 복층이었는데 2층에서 설 수 있어. 제가 딱 설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였어요. 단점은 자재가 되게 저렴해 보였고 그 집에 살던 분이 집을 깨끗하게 쓴 느낌은 아니었고 그다음 저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빛이 잘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묘하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2층 층고가 높은 건 너무 좋지만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좀 너무 답답하고 촬영할 각도 안 나온다 이래서 그 집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 매물을 보러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계약을 하진 않았어. 왜냐면 이 집이 3억 500이랬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생각한 예산보다 500만 원이 오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킵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 뷰라고 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뷰가 완전히 뚫린 느낌이 아닌 느낌? 앞에 건물이 하나 살짝 옆쪽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막혀 보여. 이쪽에서 보이면 탁 트였는데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고민이 돼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빌라도 찾아보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엄청 봤거든요. 근데 진짜 빌라는 평수가 훨씬 넓은 거예요. 여기는 8평인데 빌라로 가면은 막
13평, 15평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빌라를 가면 공간이 넓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라는 또 가려면 옵션이 없으면 옵션을 다 사야 되는 거야. 냉장고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만약에 옷장이 없다 치면은 옷장도 막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한번 빌라를 가면은 계속 빌라에 살아야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빌라들은 층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높아봤자 5층, 6층 막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탁 트여 보이기가 굉장히 힘든 층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빌라 포기했어. 그래서 그 오피스텔 한 번만 더 보자 이러고 다시 와서 보는데 생각보다 이 막힌 게 신경이 안 쓰였고 그리고 요새 전세 사기가 판을 치잖아요. 진짜 요즘에 이사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전세 사기일 텐데 저 아는 언니도 그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었어야 됐어. 근데 보통 빌라로 전세 사기 치는 경우가 많고 제가 그 부동산한테 물어봤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전세 사기는 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치려면 칠 수 있겠지만 그 아저씨를 100%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거 저 전에 살던 분 어머니가 부동산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들어온 집? 여러분 벌써 뭔가 믿음직하지 않나요? 일반인도 아니고 부동산 하시는 분이 들어올 정도면은 좀 등기부나 이런 게 깨끗한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새로 들어온 집 주인분이 임대사업자시래요. 임대사업자는 그 임대하는 거를 사업자를 내서 뭐 한다고 했나?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 이 임대사업자랑 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나 등기부 등본 뭐 다 깨끗해 막 이랬는데 그 집주인이 나라에 세금을 안 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국가가 1순위인 거야. 나보다 국가가 먼저 이 집값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나는 거지. 근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납세 증명서를 의무로 떼서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마음이 굳었어. 저 집 가야겠다 이러고 혹시 500만 원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그거밖에 안 돼서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면 자기가 집주인분한테 한번 물어보겠대요. 근데 이게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서 집주인분이 가격을 안 내려줄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에 원래 사시던 분 계약이 12월 달까지였고 그러니까 제가 이사 그때 막 계약하고 한 게 10월 달 초반이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2달 정도 더 기다려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물어는 볼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집에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온 거야. 집주인분이 3억에 해주신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계약할게요. 저 그럼 그 집 들어갈게요 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 내 집을 빼야 된다. 왜냐면 저도 계약 기간이 12월 24일까지였거든요.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빨리 빼야 그 집주인도 저한테 돈을 돌려주겠죠? 집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그냥 부동산 하나만 믿고 내놓지 마시고 그냥 여러 군데에다가 다 뿌리시는 게 제일 베스트. 그래서 한 부동산 3군데 정도한테 집 좀 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그 집을 미친 듯이 치우기 시작했죠. 가끔 내 집 왜 이렇게 안 나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집이 빨리 나가려면 그 집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살면 되겠다 싶게끔 보여져야지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짐이 너무 많았다고. 그 상태에서 와서 보면은 뭔가 수납 공간이 너무 없는 집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야. 사실 수납 공간 많은데 내 짐이 많은 건데. 그래서 집을 진짜 미친 듯이 치워서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집을 만든 다음에 부동산에서 연락 올 때마다 집을 바로바로 보여줬어요. 이것도 약간 프리랜서의 장점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따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 그냥 집에 계속 있으니까 아무 때나 집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오늘 좀 집 보러 가도 될까요? 하면 무조건 네네네 해가지고 집 보러 한 5분, 6분 정도 왔나? 그래서 그분도 이제 집 보고 깔끔
깔끔해서 마음에 드셔서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고 대출 된다고 하면은 계약할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은행 가셔서 대출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된다고 해서 이제 그분도 집 계약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본집에서 나오시는 거라 날짜를 딱히 상관이 없으시고 저는 뭐 프리랜서 회사도 안 다니니까 날짜 솔직히 진짜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집 들어오시는 분이랑 제가 들어갈 집에 계시는 분이랑 이렇게 날짜를 짝짝꿍 맞추면 이사 날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에 갈지 딱 정해지는 건데 두 분이 뭐 합의를 보셔서 11월 14일에 이사 날짜가 땅땅 되고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되나? 대출! 정말 가장 중요한 대출을 빨리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2, 3주 남기고 가시면 안 돼요. 진짜 한 달 정도는 넉넉 잡아서 가셔야 되거든요. 대출 관련해서 또 할 말이 많아. 벌써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허그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허그 같은 경우는 뭘 본다? 나보다 이 집을 본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집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 허그 보증보험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계약 하실 때 꼭 넣어야 되는 게 임대인 귀책 사유로 대출이 안 나올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걸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내 잘못도 아니고 이 건물 문제, 심지어 거기서 대출 됩니다. 이 건물은 버팀목 되는 건물이에요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진짜 참사잖아요. 계약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특약을 꼭 넣으시고 은행에 이 집 등기부랑 계약서랑 이런 거를 다 들고 갑니다. 그거 챙겨야 되는 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에 버팀목 대출 지참 서류 뭐 이런 거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거를 싹 챙겨서 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전세 대출이 난리 나고 나서 대출을 안 해주려는 은행이 늘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겁을 겁내 먹었어요. 저 아는 언니 동생분이 허그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원들이 다 저희 은행은 취급 안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하는 대출이라서 해주는 게 맞는데 하도 사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를 꺼려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진짜 개쫄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집 계약도 다 했는데 은행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은행 투어 막 3-4군데를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겁나 찾아보다가 찾은 꿀팁인데 그냥 은행을 가는 게 아니라 금융센터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융센터점은 대출을 전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버팀목 대출 문의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전처럼 HF 허그 그냥 분간 안 하고 막 넣어버리는 그런 은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금융센터점은 그 대출 관련한 취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전문적이시고 제가 프리랜서였잖아요. 프리랜서는 사실 소득이 0원이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출이 다른 데 가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허그는 집만 보는 대출이니까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집 주변에 금융센터점을 막 찾아서 그 은행을 방문을 했어요. 저 이거 대출 신청하려고 한다 이랬더니 근데 전에 중소기업 청년 대출 받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랬는데 그걸 다 갚으셔야지 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에? 갑자기 8,500이 어디서 나서 갚지? 그래서 막 진짜 갑자기 이 스트레스가 여기 무슨 곰 한 마리가 갑자기 쿵 하는 느낌? 망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은행을 2군데를 더 갔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는 남자분이셨는데 아니다 대출 된다 이러시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그거 다 갚으셔야 된다 이래서 제가 진짜 혼란스러운 거야. 다 은행원분들이신데 말이 다 다르니까 또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좀 귀찮으셨을 텐데 뭐 어쩌겠어 지금 나 계약금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근데 이거 다 갚아야지 된다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아저씨가 그냥 가서도 된다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은행원한테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된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2대2의 상황인 거야. 안 갚아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2명. 아니다. 다 대출 상환을 해야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파인 거야.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인터넷을 겁나 뒤졌는데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중기청 다 갚아야 버팀목 전세 대출 막 이렇게 네이버에 진짜 별의 별걸로 쳤는데 진짜 관련해서 안 나오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기청을 다 갚아야지 신청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이러이러한데 내가 급하게 돈이 또 8,500이 필요하다 이랬더니 엄마가 또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중기청을 갚고 다시 그 어플이 있어요. 주택 뭐더라? 주택보증공사? 어쨌든 그런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적격 판정이 나면 은행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적격 판정을 할 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연봉은 보지 않지만 내 자산을 봅니다. 아, 또 그것도 있어요. 연봉이 너무 많이 벌면 안 돼요. 또 돈 많이 벌면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보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심사는 아주 가뿐하게 통과를 했고 거기 보면은 집 주소도 뭐 쓸 수가 있을걸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것도 오케이 해가지고 적격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러고 그 적격 뜬 카톡 메시지랑 서류랑 다 챙겨가지고 은행에 갔거든요. 거기서 챙겨오란 거 다 챙겨가서 막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엔 얘기를 안 해줬으면서. 그래서 은행 갔다가 주민센터까지. 근데 또 웃긴 게 그 은행이 금융센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은행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가 또 한참 걸려. 그래서 또 주민센터까지 자전거 겁나 타고 가가지고 확정일자 떼서 다시 또 은행까지 겁나 달려가지고 내서 그날 이제 대출 신청 완전 이제 신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와 여기서 또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한 게 내 거는 다 된 거야. 사실 내 거는 이미 가심사에서 다 적격 났으니까 괜찮은데 집주인한테 뭔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 계약할 때 그런 거 쓰거든요. 은행 대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 막 이런 것도 써서 저도 그걸 썼어. 근데 아 열받네. 그분이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인가 봐요. 듣기로는 무슨 외교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에 자주 나가는 거 오케이. 근데 대출 실행 일주일 전인데 은행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거 확인을 해야 대출이 나가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계신다. 전화 좀 받으라고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 진짜 어떡하지? 왜냐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계약금 다시 돌려주고 할 수 있겠다마는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전집 다 나가서 사람 들어오고 내 거 짐은 다 뺐고 나는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해? 부동산 아저씨는 자꾸 그냥 기다려보라 연락 될 거다 언제 오신다고 했다 하는데 아 진짜 연락도 더럽게 안 되고 은행에서는 저한테 자꾸 재촉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스트레스가 진짜 극에 달아가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랬는데 제가 화요일이었나? 11월 14일 화요일에 이삿날이잖아요? 근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연락이 된 거야. 그때라도 됐으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연락이 겨우겨우 돼서 대출은 당일에 잘 나오긴 했습니다. 연락이 돼서 다행이다 이러고 전에 이제 짐 싸고 막 이랬거든요. 월요일에 막 짐을 쌌는데 제가 반포장 이사를 불러놓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포장 이사 하기에는 사실 층간 이사잖아요. 제가 막 다른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층에서 층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냥 옮겨만 주시면 내가 정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 찾아봤는데 반포장 이사라는 게 내가 그냥 살던 대로 냅두면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짐을 싸준대요. 그러니까 막 포장을 해가지고 내 다음 집에 갖다 놔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저는 짐이 많은 편이니까 반포장 이삿짐 센터 아저씨한테 전날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제가 뭘 좀 정리해놔야 될 게 있을까요? 그랬는데 정리할 게 없대요. 그래서 정리할 게 없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냥 옷 정도만 좀 정리를 해놓고 아저씨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이제 아저씨가 왔는데 뭔가 큰 박스 같은 거를 잔뜩 갖고 오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닐을 씌우고 짐을 막 담는데 정말 그냥 막 담아.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반포장 이사 하실 분들은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이사업체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름 막 당근도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아저씨 오시더니 그냥 마구잡이로 때려 넣으시고 이건 주방에 있던 거, 이거는 책상에 있던 거 구분도 안 해. 그냥 막 같이 막 때려 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막 때려 넣는데 제가 짐이 진짜 많았나 봐요. 1톤보다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원래 제가 반포장 15만 원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저씨가 3만 원을 더 달라고 하셔서 근데 솔직히 저도 너무 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짐을 다 옮기는데 아저씨가 뭔가 엄청 약간 좀 짜증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아무 뜻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막 쿠당탕탕 하니까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치 보면서 짐을 막 겨우겨우 다 쌌는데 이제 또 제가 다음 집에다가 짐을 넣어야 되는데 그 짐을 넣으려면 먼저 잔금을 다 보내야지 짐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잔금을 보내려면 내가 원래 살던 집 아저씨한테도 돈을 내가 받아야 돼. 근데 보니까 이미 대출은 실행이 됐더라고요. 나 실행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미 은행에서 다음 집 주인한테 돈을 넣어놨어. 그래서 저는 잔금만 더 보내면 되는데 전집 집주인이 잔금을 바로 처리를 안 해주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집에 와서 짐이 거의 다 빠진 걸 보고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셔서 보시고 이제 입금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 처리를 다 했거든요. 잔금 처리를 저는 다 했으니까 짐을 넣어도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문제는 원래 이 집, 원래 제가 이사 온 집에 살고 있던 분들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돈 처리가 한 30분 동안 안 되는 거야. 짐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엄청 화나셨고 급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도 돈이 큰 돈인데 그거를 안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저한테 막 화가 나신 거야.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막 억 단위인데. 그래서 거기서 또 MFP인 전 어떡하지? 막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잔금 다 보냈는데 내가 막 잘못한 것 같은 기분 들고 막 이랬는데 한 30분쯤 있었나? 집주인이 그제서야 이제 잔금을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나가고 이제 짐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점심쯤이었던 것 같아. 와 여러분 진짜 이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12시쯤이면 이사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12시부터 이제 이제 넣기 시작한 거야. 막 이제 짐 넣기 시작하는데 제가 옷장을 여기가 옷장이 없어요. 개웃긴 게 아니 오피스텔인데 다른 수납은 좋은데 옷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옷장을 이케아에서 미리 주문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케아는 자기가 조립해야 되잖아요. 남이 조립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둘이 막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조립 어렵더라고요. 제가 옷장 조립을 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또 막 너무 화가 나네. 옷장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케아 옷장을 조립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케아에. 근데 그게 다 합치면 30만 원 정도 했는데 저는 그냥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저 옷장을 맞출 자신이 없었어. 그냥 다 망가뜨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서비스 하자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래요. 그냥 둘이 한번 맞춰보재.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또 찾아봤는데 블로그에서도 그냥 서비스를 신청해라 막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그걸로 막 서비스 부르자 말자 막 이런 걸로 막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 의견이 너무 확고한 거야. 자기가 하겠대요. 그 돈이 너무 아깝대. 30만 원 정도 드니까 사실 저도 약간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돈이 좀 무슨 옷장 조립해주는 게 30만 원이나 된다고? 근데 만약에 둘이 해서 잘 되면 30만 원을 아끼는 거니까 겁나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이거 우리 둘이 한번 잘 조립해보자 이러고 조립 서비스 신청을 안 한 거죠.
거죠.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그 이케아 장 조립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케아 장 조립을 2시간이면은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사 당일에 이사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허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일에 꼭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은행을 한 번 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은행 갈 때 필요한 게 주민등록증 등본이랑 전입세대 열람서 뭐 이거를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전입신고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 사는 집에 프린트가 없어요. 프린터기가. 그래서 엄마 아빠 집에 막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랑 전입세대 열람서 뽑아야지 했는데 전입세대 열람서는 꼭 주민센터를 가야 된다는 거야. 너무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바로 주민센터 가지 엄마 아빠 집까지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멍청하게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가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계약서가 있어야 돼. 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집이 내 거가 아닌 이상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다시 막 겁나 겨울인데도 더웠잖아요. 땀났잖아. 겁나 와가지고 계약서 들고 바로 이제 또 구청 가. 왜냐면 은행 보통 4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전 또 4시까지인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또 구청 가가지고 구청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랑 등본 뽑고 그때 시간이 한 3시 30분이었나? 막 오늘 안 하면 안 돼. 보증보험은 꼭 이사한 당일에 들어야지 막 하루라도 있다 들면은 LH에서 이상한 별 진짜 트집 다 잡으면서 나중에 만약에 내가 상해를 당했더라고 해도 너 그거 당일에 안 했으니까 우리는 네 전세금을 책임질 수 없어. 막 이런 사례가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당일 해야 되는데 막 시간 없어. 난리가 났어. 그래서 급하게 택시 타고 은행 가서 대출하고 이제 뭔가 그날 해야 되는 서류 관련된 건 모두 끝이 났어. 근데 문제는 뭐다? 이케아 옷장이 문제다. 저걸 빨리 조립을 해야 뭘 하던가 말던가 하는데 그게 지금 뭔 얘기하다가 제가 은행 이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2시까지 끝내고 이제 은행 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 조립이 2시까지 안 되는 거야. 막 둘이 하려고 하는데 저거 그냥 나무판 자체가 너무너무 무겁고 조립하는 것도 진짜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름 레고를 해본 사람으로서 조립을 못하는 편이 아닌데도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진짜 이 구멍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막 정확히 맞춰야 되고 이런 것도 진짜 그것도 진짜 킹 받는데 막 무게 무거우니까 그걸 막 들고 왔다 갔다 나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둘이 좀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옷장이 밑판이 딱 있고 이 양옆에 요걸 탁 박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이 직사각형 네모를 만든 다음에 세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판에 위아래를 이렇게 딱 잘 세워놨다? 근데 여기서 이 윗판을 얹어야 되는데 눕힌 상태로 얹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세운 다음 옆에서 끼우자는 바보 같은 그런 발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세웠는데 세움과 동시에 이 위에가 빠갈 너무 진짜 스트레스 받아. 프레임이 1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빠갈이 난 거야. 진짜 그게 작살난 순간 갑자기 깊은 곳에서 빡침이 쫙 올라오는데 남자친구 탓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세우자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친구 탓 좀 하긴 했어요. 남자친구 탓. 그냥 이거 조립하자니까 막 이러면서 개 짜증 부리고 대놓고 짜증 부린 건 아니지만 뭔지 아시죠? 그냥 그때 조립 서비스 했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은근 짜증 부리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수습을 해보려고 막 못도 막 박아보고 이랬는데 도저히 수습이 안 돼. 막 나무 판자는 다 그냥 너덜너덜해졌고 아구가 안 맞기 시작한 거야. 뭐가 하나가 틀어졌으니까 가구가 아구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조립하면은 쓸 수 없는 옷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구 조립을 숨고라는 어플인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쫘라락 리스트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온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이 화장품 장이랑 나중에 룸투어 때 보여드릴 건데
있는데 옷장이 2개 있거든요. 저거 다 하는데 20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케아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와달라,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저씨 오시는 일정 잡았는데 여기서 문제. 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케아 가서 저 겉 프레임을 사올 수가 없어. 아니면 택시 타고 가서 사와야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 은행 그 업무도 해야 되는 상황에 이 사태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은행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옷장 프레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심부름 센터라는 걸 사용해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장사의 신님 유튜브를 보다가 심부름 센터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실 평소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심부름 센터. 심부름 센터라는 서비스가 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이버에 심부름 센터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케아에서 이 옷장 프레임을 사다가 저희 집까지 배달해주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랬더니 그 여자분이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케아 가서 그 옷장 프레임을 사서 그거를 차에 실어서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약 사와달라는 부탁도 아니고 겁나게 커다란 옷장 프레임을 사와달라는 건데 이게 될까? 근데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면서 여쭤봤는데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것도 이제 콜이라고 하나요? 그걸 받으신 분이 나왔어. 그 콜을 이제 받으셨는데 옷장 프레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근데 또 이케아의 계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막 들어가서 쇼룸 끝에 가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걸 끌어내려서 끌차에 끌고 가서 그걸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들고 가서 차에다 실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용달차 분이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큰 차가 있는 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떤 조금 나이 있으신 분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케아 가서 뭔가를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나도 힘든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그분이 그 콜을 취소를 하신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콜이 그분께서 안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친절하게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막 이랬더니 그분의 마인드에서 저는 진짜 자본주의를 느꼈어.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이랬던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시키시는 일인데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죠. 이러면서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이래서 제가 이게 자본주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은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이 제 콜을 받으셨나 봐요. 카메라가 밝은 걸 이제야 인지해서 살짝 낮췄습니다. 어쨌든 그 콜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 남자분이 이케아 옷장 그 품명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1시간 안에 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배달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쌌어. 여러분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옷장 프레임이 12만 원. 이건 당연히 제가 내야 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그 싣고 막 하는 돈이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케아에서 옷장 사서 갖다 주는 비용이 6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6만 원인 거죠. 그래서 가격만 보면 비싸긴 한데 저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친절하셨고 당일에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옷이 너무 많아서 옷장부터 빨리 해서 옷을 집어넣어야 바닥에 공간이 생기는, 진짜 이사 처음 왔을 때 집에 발 디딜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장을 배송받고 이제 조립해 주시는 분이 와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저는 사실 뚝딱뚝딱 1시간 반 정도면 3개 다 맞추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문가 분이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그것도. 그래서 그 아저씨 분이 3시에 오셨는데 8시에 끝났어요, 조립.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직접 했다면? 나 벌써 상상하기도 싫어. 그러면 당일에 다 못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완전 밤에는 드릴 받고 이러는 거 민폐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구 맞춰주신 분이 너무 친절했어, 진짜. 왜냐면 반포장 이사 아저씨한테 한번 뒤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괜히 눈치 보이고. 근데 그 가구 조립해주시는 분은 진짜 우주 최강의 친절함이셨다. 왜냐면 제가 그 옷장 안에 서랍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 옷장 프레임 만드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는 서랍 조립이 훨씬 힘든 거라고. 근데 서랍이 겁나게 많으니까 심지어 제가 이거 지금 화장품장은 거의 막 서랍이 3개씩 양쪽에 막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실 그냥 이거 옷장인 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하고 이 밑에 중간에 하나만 들어가는 그런 옷장인 줄 알고 오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나름 고난도 조립이잖아요. 그래서 5시간이 걸렸는데도 진짜 너무 친절하셨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구 조립 다 했는데 가구 조립도 비싸더라고요. 원래 20만 원이라고 하셨었는데 서랍이 많았어서 40만 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만족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아니셨다면 나는 아직까지 옷장 조립 못했을지도. 그리고 그분 계실 때 제가 줄자를 좀 빌려가지고 여기 블라인드를 막 치수를 쟀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블라인드는 서비스로 달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블라인드도 달려고 하면은 돈 내고 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복층이다 보니까 진짜 계단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서 일반 가정집에 블라인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막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하시고 진짜 해주셨어요. 사실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하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진짜 서비스로 해주셨고 서비스로 해주실 때도 너무 친절하셨어요. 제가 아래 정보를 달아놓을게요. 혹시 서울에서 이사할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한테 받으시는 거 추천. 자, 너무 친절하셔. 이사에 찌든 스트레스를 인류애로 녹여주신달까? 그리고 엄청 꼼꼼하시고 너무 만족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옷장 조립 다 하고 그날 새벽 한 5시까지? 정리를 막 했어요. 옷 하고 그리고 이 바닥을 이사 왔는데 사람들이 다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여기도 막 다 청소기 돌리고 막 밀대로 빡빡해서 닦고 겨우 이제 대충 만들어 놓고 자고 일어나서 또 그날도 새벽 4시, 5시까지 청소하고 이래서 어쨌든 지금 이사가 다 끝났는데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정말 작은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사였는데 지금 이사 온 집은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집이 넓어지니까 내 마음도 넓어지는 느낌? 내 인내심도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사 온 집 너무너무 만족하고 나름 열심히 좀 꾸몄거든요? 그래서 아마 룸투어도 다음 주쯤에는 찍을 것 같은데 룸투어도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전 이제 머리하고 썸네일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